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바닷길을 이용하는 수혜국들이 직접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에 맞선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인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로가 일순간에 마비되었을 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그 대부분이 바로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 바닷길을 거쳐 들어온다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미 해군이 막대한 국가적 전비를 쏟아붓고 장병들의 피를 흘려가며 바닷길을 지켜주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수혜국들은 안보의 과실만 챙기며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한국 해군 최신의 구축함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연합작전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7월 13일 미 해군이 민간 상선의 통항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 보장 비용 명목의 보상금으로 징수하겠다는 초유의 구상까지 발표했습니다. 통과 화물 가치의 20%라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구상이었습니다. 비록 다음 날 걸프 국가들과의 대미 투자 및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며 이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6일 한미 간의 갈등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훈련 비용과 북한에 대한 자극, 그리고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일정은 당초 계획된 11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4월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부터 7월의 20% 통행료 압박, 그리고 8월의 군사훈련 축소 지시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비상종을 울리며 당장이라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카드가 현실화되고 동맹의 단단한 축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자극적인 분석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정치인의 거친 압박과 언론의 요란한 헤드라인만 보면 한국은 미국에 부담만 주는 무임승차자이며 당장이라도 동맹의 버림을 받을 위태로운 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갈등 너머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긴밀한 한미 간의 군사적, 산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국의 절박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뒤인 8월 18일 미국 육군에서 전혀 상반된 결정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미 육군이 차세대 기동 전술포, 즉 모바일 택티컬 캐논 MTC 사업의 시제품 제작 파트너로 한국 한화 디펜스 USA의 K9, 차륜형 모델인 K9 모바일 하위처를 공식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K9 사업은 미 육군이 노후 M777 견인포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오랜 기간 검토해온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 육군의 기존 견인포 체계는 진지를 구축하고 단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자폭 드론이 빗발치는 현대전 환경에서 치명적인 생존성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기동성과 자동화, 사격 능력을 갖춘 차륜형 화포 도입 사업을 추진했고 이 입찰에는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한화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육문 공급을 확정지었으며 추가 12문 옵션을 포함해 최대 계약 규모는 약 2억 6,100억 9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K9을 미 육군의 최종 주력 자주포로 전력화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정된 K9MH 시제품들은 미군 시험장에 투입되어 실제 병사들이 직접 운용하며 사격 성능, 주행 신뢰성, 그리고 야전 군수 지원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뒤 향후 본격적인 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미 육군이 자국 포병 현대화 사업의 시제품 후보로 한국산 K9 계열을 공식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충분히 돕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군사훈련까지 줄였는데 불과 이틀 뒤 미국 육군은 자국 포병의 미래를 시험할 차세대 화포 시제품으로 한국의 기술을 공식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백악관의 정치적 계산과는 다른 실질적인 전력 유지와 조달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미국의 국방 정책이 이원화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지만 군 실무자들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한 48시간의 시간차 대비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과 미 국방부의 군사적 조달 현실 사이에 왜 이런 거대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백악관은 동맹을 정치적 거래와 비용의 논리로 압박하고 있는데 왜 정작 미 군부는 한국의 무기 체계와 생산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며 자국 군대에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미 군부가 한국 방위산업과 중공업, 인프라를 활용해온 객관적인 궤적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 군부의 한국 방산 협력은 이번 K9 계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24년 7월 미 해군은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한국 LIG 넥스1이 개발한 20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을 해외 비교 시험 무대에 올렸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급격히 대두된 저가 무인 자폭, 보트와 드론대의 비대칭 공격을 비용 효율적으로 막아낼 현실적인 정밀 타격 수단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함대공 미사일이나 중형 정밀 유도탄으로 고작 수천만 원짜리 상용 무인정을 일일이 격추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전비 소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해상시험평가에서 표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무인 수상정들을 향해 발사된 비공 6발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완벽히 격파하며 100% 시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의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해 함정이 고속 기동을 유지하면서도 다목표를 동시에 정밀 대응할 수 있고 단가가 매우 저렴한 비궁은 미국의 FCT를 통과하면서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미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정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 해군의 전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의 한국 방산 협력은 소형 정밀 유도 무기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함정의 정비 영역으로 더욱 과감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024년 8월 말 하나오션은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인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함은 아니지만 해상에서 탄약과 물자를 보급하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수 지원함의 정비를 한국 조선소가 맡기 시작한 최초의 정식 사례였습니다. 월리시라는 약 4만 통급 군수 지원함으로 하나오션은 선체와 주기간 유지 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까다로운 군사적 기준을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이어 하나오션은 미 7함대 소속 4만 통급 급유함 6콘호의 정기 수리 사업까지 연이어 맡게 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뒤 미 7함대 소속 4만 1천 통급 대형 화물 보급함인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해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정비를 수행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미 해군 핵심 군수 지원함들이 한국 조선소 도크에서 정비되고 공중과 해상의 길목에서는 비궁 유도 로켓이 미군 장비 후보로 검증되었으며 육지에서는 미 육군이 한국산 K9 계열을 차세대 화포 시험대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연일 압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왜 육군과 해군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 정비 능력과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나 기술의 절대량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실물 생산 능력과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미 국방부 내부 데이터와 군사 싱크탱크들의 분석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비기밀 브리핑 자료를 인용한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상업 조선 능력은 미국보다 약 230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상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 건조 물량을 흡수하며 세계 최대의 중공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안 미국의 글로벌 상업 조선업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2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상선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한 여러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건조 비용과 부족한 상선 발주량, 숙련 노동력 감소, 장기간의 산업 투자 부족이 겹치면서 미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민간 대형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으며 현재 미 해군의 4개 공공조선소는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정비 적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함정들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 해군은 전력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해군 함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미군의 탄약과 정밀 유도무기 공급망마저 한계선에 도달했습니다. 미 육군은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월 10만 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며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글로벌 수요와 현장 소모량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정밀 타격 무기 역시 신규 주문 후 납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을 증액해도 이미 축소된 실물 공장과 은퇴한 숙련 노동자 생태계는 단기간에 돈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실물 제조업은 금융자본의 논리가 아닌 물리학과 시간의 영역이며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 노동과 탄탄한 서플라이 체인의 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트럼프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나 일시적인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지적했듯 강대국의 군사력은 금융자산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전쟁을 지속시키는 힘은 공장과 숙련 노동자 그리고 튼튼한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유진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전차와 항공기를 쏟아내고 피츠버그의 제철소가 수송선을 건조하던 압도적인 실물 제조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미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고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과 금융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위산업까지 떠받치던 일부 제조 기반과 숙련 노동 생태계가 약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트럼프라는 개인의 성향을 넘어 미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방산 공급망의 일부 병목을 보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정밀 제조업과 중공업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갈고 닦아왔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창원의 방산 정밀기계 공장들은 쉼없이 가동되며 탄탄한 제조 노하우와 숙련공 생태계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체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장비를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실물 제조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정웅돌 요격 미사일,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신뢰성과 빠른 제조 속도를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강의 미군마저 자국의 군수지원함 정비와 차세대 포병 현대화 시험대의 한국 방산기업의 역량을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한국을 압박하고 미군은 왜 한국 무기를 시험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약해졌다거나 한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반도체 장비, 첨단 방산 원천 기술, 핵 잠수함과 우주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강국이라고 해서 모든 무기와 장비를 미국 혼자서 원하는 속도로 가장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비용을 줄여 자국 유권자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협상 전략입니다. 자국 내 유권자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많은 기여를 받아내기 위한 계산입니다. 반면 미 군부 실무진의 계산은 훨씬 현실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체면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정비할 수 있느냐는 실전의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압박과 미군의 한국 활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미국 국익의 두 얼굴입니다. 백악관은 동맹을 정치적 비용으로 계산하고 미군은 전력을 실제 조달 가능한 공급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그 압박과 별개로 한국의 뛰어난 제조 정비 역량을 자국의 공급망 안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과 한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중공업 제조 속도와 방산 생산력을 제공하고 미국은 압도적인 해구산과 항공우주, 첨단 정보 자산을 동맹에 제공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수의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핵심 전략, 자산을 교환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방산 공급망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을 보완하는 제조 파트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 산업적 지렛대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까지 넓혀갈 것인가? 정치적 수사와 군사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 그 간극을 정확히 읽는 국가만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의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